한국인은 자유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답안지를 옆에 두고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의 확산세를 비웃으며 한 발언입니다. 또한 중국에 방문했던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준 중국에 감사하고 배워야 한다 라며 중국의 대응을 맹목적으로 칭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중국은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확산세가 보이지 않아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은 4위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국의 대응 현황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통계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증상 판정자의 증가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지난 31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무증상 판정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무증상 판정자가 1541명에 달했습니다. 이전까지 많아도 100명이 안 되는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1541명이라는 판정자는 엄청난 증가 수치인 것인데요. 심지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숨기고 있는 무증상 판정자는 최소 4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며 현재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현재 중국 당국의 여러 정책인데요. 중국이 회복 추세에 들었음을 과시하며 영업을 재개했던 각종 관광지, 영화관, 상업시설들이 또다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산둥, 광둥성 등 각종 대도시의 학교들은 기약 없는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경우 4월 13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죠. 미국 NBA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프로농구 또한 현 사태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향한 집단 소송이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피해를 입은 각종 사기업들이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 중공연구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규모는 최소 20조 달러, 한화로 2경 4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물결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정보를 은폐하는 것으로 모자라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한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의 위성사진을 비교하며 중국이 지구의 대기오염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이 공장 가동을 쉬는 동안 대기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발전을 완전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 현황을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만 함으로써 세계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도쿄올림픽이 공식적으로 1년 연기 결정되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스포츠 선수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31일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계주 부문에서는 일본의 첫 메달리스트인 츠키하라 나오키, 야구 부문에서는 후지나미 신타로를 비롯하여 3명의 선수들, 축구 부문에서는 사카이 쿠토쿠 등 수많은 선수들이 판정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은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림픽이 배양 접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실제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죠. 심지어 이러한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던 것이 일본 측의 엄청난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프랑스 검찰의 부패 수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31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이자 도쿄올림픽의 홍보, 스폰서 유치를 담당한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댄스 측에서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금액만 해도 100억 원 가량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탄로날 전망이라고 하죠. 광고회사 댄스는 아베 신조의 부인 아키에가 아베와 결혼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로서 만약 프랑스 검찰에서 이 모든 비리를 다 밝혀낸다면 도쿄올림픽에 얽힌 아베 일가와 자민당 정권의 모든 커넥션이 탄로나는 역대급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나라 빚으로 부담하게 되어 현재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곧 인플레이션 지옥에 빠질 것이라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전격 교체되었던 정권의 뿌리가 대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도 아베 신조에게 모든 비리와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는 아베 정권의 위기 대응력은 느리고 초라해서 민주당의 지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전격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위기 대응력을 공격하며 정권 교체를 성공한 아베도 결국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이 매일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본의 한 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국력으로 완전히 추월당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물리연구나 국제회의 등 한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느꼈다는데요. 이번 위기에 대한 대책을 통해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국력 저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진 자들로 인해 일본을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은 끝나버린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일본이 쇠퇴해가고 있는 속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 산업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자국에는 이제 기대할 만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능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덕심이나 윤리관이 이제 일본 원숭이라 불러도 반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 때가 올지 의문이다. 그때는 이미 재건을 시도하려고 해도 재건에 필요한 기초국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을까? 또한 전 세계로부터 신용을 잃어 아무도 일본을 믿지 않아 결국 석유를 비롯한 모든 원재료와 식량도 수입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라며 일본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보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큰 신뢰도를 쌓아가며 여러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불리하게 짜이던 판도 갈아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작년부터 이어지던 주한미군 방위비 갈등이 전면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실무 협상은 미국 측에서 이전보다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한국과 큰 의견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이 미국을 1순위 의료지원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방위 분담금 요구 수준을 낮추고 협정 기간 역시 대폭 늘리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의 협정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협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은 5년 동안 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태세를 전환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양국과의 의리가 끝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오랜 기간 동맹관계였던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가는가 싶었지만 위기를 맞이한 두 국가의 의리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를 발표할 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끝까지 한국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1순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수많은 의료 물자를 보내고 있죠. 결국 이렇게 막상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우선적으로 돕는 모습에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에 감춰져 있던 두 국가의 의리가 다시 드러났고 미국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용병고용주가 아닌 혈맹국으로 재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혈맹이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가 한국과의 정상통화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에티오피아에서는 26명의 판정자밖에 없지만 이제 본격적인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는 전화통화에서 형제국가의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인상적이었다 라며 한국의 선제적 대응을 극찬하는가 하면 대응 노하우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했다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꼭 도와야 한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유엔을 통해 한국을 전투 지원했던 16개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에티오피아는 과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국제연맹에 이탈리아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외면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었는데요. 이때의 아픔을 잊지 않았던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아 황제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누구보다 빨리 한국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부당한 이유로 침략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 라며 국내에서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8월 한국에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의 정예부대를 할 수 있는 황실근위대에서 지원자를 뽑아 만든 강류부대를 향하여 셀라시아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을 개발한 한화 디펜스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삼성 테크윈과 탈레스, 두산 DST 등을 합병하며 국내 1위 방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0년의 연구 끝에 1998년 독자 개발했습니다. 구경 155mm에 52 구경장으로 호신이 8m에 달합니다. 분당 최대 6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발사되는 탄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비롯해 설원, 정글, 사막 등 열악한 지역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처음 국제무대에서 선을 보인 건 2001년이었습니다. 터키의 기술 이전 방식으로 수출했죠.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시장도 뚫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 이미 한번 전해드렸죠? 호주 국방부는 지난 3일 한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규모는 총 1조 원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출 역시 10여 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죠. K9 자주포의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750억 원을 투입해 독일산인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부품까지 국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K9 자주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 디펜스가 1998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방산부품 국내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소재 및 부품 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 위주로 연말까지 기술 개발 과제를 추릴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군의 주력 장비입니다. 거기다 이미 6개국에 수출되었죠. 따라서 부품 국산화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엔진이 핵심 부품이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주포 엔진의 연구 개발이 시작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부품 국산화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을 대체하게 되면 독일은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9은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무려 48%이죠. 이는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쟁 자주포는 독일산 PZH-2000, 프랑스산 카이사르, 중국산 PLZ-45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자주포는 아직 K9의 상대가 안됩니다.
독일사는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에서 K9의 적수가 안 됩니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거기다 너무 무거워서 공중으로 운반이 어렵습니다. 작전 수행상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방산 수출을 한 건 1975년입니다. M1 소총의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했죠. 이후 199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성장해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한화 디펜스는 보병 전투장갑체 K200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이 1년여의 연구 끝에 K9 자주포의 사격 검증 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운용시험 평가 결과 사격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사고 유발 요인을 낮추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군은 종합정비창이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는 창 정비를 마친 자주포의 사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공이가 보위 뇌관을 타격하면 부착해 놓은 스티커에 나타나는 타격흔으로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사격처럼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는 힘이 국방 규격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 정비 완료 장비의 타격 검증 제한은 야전에서 운용할 때 격발 불량, 안전사고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종합정비창은 지난해 2월 자주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격 검증 장치 개발에 돌입한 것입니다. 종합정비창은 최근 완성한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는 뇌관에 탑재된 충격 센서에 힘이 가해지면 적외선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돼 호금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해 사격관 이상 유무를 즉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활약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추가된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호주 육군의 미래 궤도용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의 최종 후보 장비 2개 중 하나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을 더해 방어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참고로 파워백은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성능 확인을 위한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맺고 시제품 세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대는 이미 호주에 납품되었습니다. 참고로 RMA는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 평가입니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및 운영자 교육, 평가 등이 진행되고 2022년 최종 후보가 선정됩니다. K9 자주포로 이미 호주 방산 시장에 물꼬를 텄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도 독일을 꺾고 최종 낙찰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성과는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장갑차 개발의 완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시장을 새롭게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평가에서 장비 우수성을 입증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화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매출 2조 5천억 원, 2025년까지 매출 4조 원 규모의 글로벌 종합방위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